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투. 도시 전체를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전투. 독일이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한 전투.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전투. 5개월간의 생지옥,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무패를 자랑하며 서부 유럽을 장악하고 소련 곳곳을 초토화시켰던 독일은 어째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전투로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히틀러는 북부 집단군이 레닌그라드를 공격할 때 남부 집단군에게는 우크라이나와 키예프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곳에 석유와 식량 공급처를 마련하고 소련으로 물자가 공급되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이었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 지역이 된 곳이 도네츠 지역인데, 당시에 이 지역은 소련 전체에서 석탄의 60%, 코크스의 75%, 강철 20%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먹으면 항복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틀린 판단도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독일군 보급팀은 상상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서유럽에서는 통하던 임기응변이 러시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도로 상태는 워낙 열악했고 엉터리 지도 그리고 잘못된 정보 말도 못했죠. 워낙 엄청난 장거리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소모와 고장도 극심했죠. 이런 불길한 징조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남부 집단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대학살극을 벌이면서 키예프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바람에 모스크바 진격이 늦어집니다. 이 틈에 소련군은 수도 방어를 준비할 수 있었고 독일군의 모스크바 공략 작전이 늦어지면서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쯤 된 무렵이었는데 독일군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장갑 부대는 연료 부족 때문에 전진할 수가 없었고 결정적으로 날씨가 독일군의 발목을 잡습니다. 유명한 소련의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10월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 중부 집단군 전장에 첫눈이 내립니다. 다음 날 눈이 녹자 사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비포장 도로인 소련 도로가 진흙투성이가 된 거죠. 보병조차도 무릎까지 올라오는 진흙길에서는 행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추위를 막아줄 방한 코트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군은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5일 독일군의 모스크바 공략 작전은 보급 부족과 악천 후 소련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중지됩니다. 소련군도 사실은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병력은 겨우 조달했고 조직력이나 장비는 굉장히 부실했죠. 독일식 관념에서 보면 이렇게 장교 부실하고 장비 부실하고 이런 훈련이 안 된 군대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투에 투입된 독일군 장병들은 중요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패배해도 소련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다. 장비들이 열악하다고 그러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방한 장비는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반면에 독일군은 점점 빈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군들은 그들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이 공격을 멈추자 소련군은 모스크바 북방의 도시 칼리닌 주변에서 예비 공격을 시작합니다. 다음 날 모스크바 전면에서 3개 군대가 동시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독일군은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방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위기에 모입니다. 결국 독일군은 저항 거점을 포기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독일군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당혹하게 되는데 여기서 스탈린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독일군이 예상외로 신속하게 격퇴되자 스탈린이 너무 고무된 것이죠. 그러더니 중부 집단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본래의 전략을 버리고 중부 집단군, 북부 집단군 전체에 대한 거대한 포위 작전을 명령합니다. 그 결과
후퇴하던 독일군이 역습을 가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역으로 히틀러의 사기를 고무시킵니다. 다시 고무된 히틀러는 스스로 육군 총사령관을 겸임하게 되고 직접 소련 침공작전 지휘권을 장악한 후에 군대를 재배치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우크라이나였어요.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남부 집단군에게 더 진격해서 카프카즈 유전지대를 탈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군대도 이미 보급 능력이 한계에 달해서 군대가 껍질만 남은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무리한 진격을 명령했던 거죠. 이 카프카즈 전역 과정에서 히틀러의 산만증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합니다. 카프카즈 방면군으로 군대를 보내면서 그들의 측면을 방어하고 소련군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새로운 전투를 벌이기로 작정합니다. 청색 작전 중에 스탈린그라드 점령이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볼가강의 공업도시였는데 이곳으로 일개 집단군을 보냅니다. 스탈린의 마을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함락하면 정치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죠. 더 중요한 것은 스탈린그라드는 볼가강의 주요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독일군과 소련군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죠. 이 스탈린그라드를 지배하면서 카프카즈 유전과 코카서스 산맥을 넘는 통로까지 확보하고 볼가강을 지배한다. 그러면 소련은 석유 공급지와 연결이 끊어지니까 전쟁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술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보내서 무엇을 하느냐는 부분이 또 애매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스탈린그라드 방면군이 카프카즈 진격군을 보조하는 목표인지 아니면 이 자체를 확보하고 북쪽으로 더 진격하는 게 목표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냥 가라. 저기 중요하니까 점령해라. 포위할까요? 섬멸할까요? 우회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독일 군부는 스탈린그라드에 대규모 공습을 실시하고 대량의 소위탄을 투하죠. 당시 스탈린그라드 전체 주민이 60만 명이었는데 확성기에서 공습 경보를 알렸을 때는 이미 늦어서 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보병의 진격은 9월 12일 새벽에 시작됩니다. 주 공격 구역에는 보병 5개 사단, 기갑 2개 사단을 투입합니다. 당시 스탈린그라드를 방어하던 소련군 62군은 말만 군이지 겨우 1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민병대 15,000명을 급조해서 편성했죠. 13일까지 포격과 공습이 맹렬하게 이어졌고 거침없이 진격해서 도심을 확보하고 중앙역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이 중앙역 뒤에 선착장이 있어요. 이 선착장을 점령하면 스탈린그라드 점령이 끝나게 됩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선착장을 향해서 조여 들어갔습니다. 그 선착장을 지키는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서 강까지 겨우 102m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영화처럼 소련군에서 로딤체프 사단이 증원됩니다. 로딤체프는 러시아군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사단장이었어요. 이 부대는 경무장만 하고 있었지만 로딤체프는 상황이 급박하다는 걸 알고 즉시 강을 건너서 병력을 투입합니다. 그 바람에 독일군이 볼가강을 100m 남겨놓은 상태에서 저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16일에 소련군에게 최대의 위기가 옵니다. 남부 지역의 지휘관들이 스탈린그라드는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도주해버리고 그 바람에 군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 바람에 스탈린그라드가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스탈린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함락을 극적으로 면했어요. 로딤체프 사단은 10,000명 중에 320명만 살아남는 결사적인 항전을 펼쳐서 드디어 이 방어선을 지켜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탈린그라드는 독일군과 소련군의 지루한 소모전으로 바뀝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건물을 폭격해버린 것이 오히려 실수가 되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바리케이트와 장애물 단지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전선이 형성되지 않고 거리와 거리에서 저격병과 육탄전으로 병사가 맞붙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을 생지전쟁이라고 하는데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진짜 시가전이 시작됩니다. 소련군이 거점으로 잡은 트랙터 공장, 대포 공장,
제철소 같은 중심 지역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기가 주전장만이 아니었어요. 거리 모든 곳에서 가옥, 파괴된 벽, 지하실, 하수도에서 병사와 병사가 만나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잔혹하고 맨몸으로 부딪히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독일군이 처음엔 우세했습니다. 9월 말까지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 시가지의 80%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폐허가 됐고 독일군 장군들은 이제 전략적 의미가 없으니까 빠져나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히틀러는 안 된다. 끝까지 점령해야 된다. 전략적 목표가 불확실해버리면 맹목적인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스탈린도 똑같은 인물이었어요. 거기다 자기 이름이 걸린 도시잖아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라는 가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곳에도 죽어라. 민간인의 철수조차도 불허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 독재자의 군대는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후에 소련군에게는 더 참혹한 명령이 내려옵니다. 바로 형벌부대와 저지부대라는 것입니다. 형벌부대는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온 사람들 이런 부대로 만들었는데 총알바지로 앞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들이 후퇴하려고 그러면 뒤에 있는 저지부대가 사격해서 후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국 독일군이 레닌그라드에서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련군도 자기 동족을 총알바지 역할을 시킨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투가 지속되니까 스탈린그라드에는 점차 시신만 쌓여가게 됩니다. 어떤 독일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의 길은 자를 사용하지 않고 시체를 단위로 거리를 측정해야 한다. 끝이 없는 사나운 불길이 마치 시체를 불사르는 용광로와 같다. 10월이 되자 독일군이 다시 볼가강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련은 그럴수록 더더욱이 끊임없이 보충병을 투입합니다. 영화를 보면 소련군이 총도 들려주지 않고 투입해서 몸으로 밀어붙이는 광경이 있는데 이건 실제입니다. 전쟁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곳에 계속 인명을 집어넣으면 독일군은 점령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련군이 아무 대책 없이 사람만 투입하는 것은 아니었죠. 소련군은 후방에서 체계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의 반격은 천왕성 작전이라고 불렸는데요. 스탈린그라드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소련군 100만 명을 모아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수천 문의 대포와 함께 반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독일군은 그 뒤에서 체계적인 반격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독일군 33만 명이 포위되었고 스탈린그라드는 완벽하게 고립됩니다. 이때 스탈린그라드의 독일군 지휘관이었던 파울스 장군은 후퇴를 부탁하는데 히틀러는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 그곳에서 모두 죽으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스탈린그라드가 함락 직전이 되자 히틀러는 파울루스를 원수로 진급시킵니다. 자살하라는 뜻이었죠. 분노한 파울루스는 항복하고 맙니다. 당시 소련군에 항복한 최고위 장군이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나치 독일이 공개적으로 항복을 선언한 첫 전투이자 독일 육군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한 전투였습니다. 무적이라는 이미지에 독일의 명성에 흠집을 남겼고 독일의 사기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1943년 1월 30일 히틀러는 자신의 집권 10주년 기념일에 연설을 하지 않기로 했고 괴벨스가 대신해서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독일 국영 라디오 채널에서는 스탈린그라드의 패배를 발표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소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힘의 균형을 넘겨줍니다. 이제 스탈린의 목표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점령하고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었죠. 독소전쟁을 읽다 보면 춥습니다. 두 번째는 전율이 생기고 세 번째는 의문이 생깁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혹해질 수 있느냐?
인간은 어디까지 강인해질 수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저한테는 가장 힘든 질문이에요. 인간은 어디까지 어리석어질 수 있느냐? 독서 전쟁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극한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이 이런 큰 비극이 된 데는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단계의 원인, 중요한 원인은 바로 승리의 가능성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으니까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승리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전략적 목표와 달성 수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최악의 비극, 두 번의 세계대전의 특징은 모두 이 전략적 목표와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로 엄청난 혼란과 혼전, 그리고 수천만 명의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독서전쟁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사례입니다. 사상 최악이었던 두 명의 독재자와 길을 잃은 수백만 명의 군대가 벌였던 희대의 비극이었습니다.